여러분들 뭐 미중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은 뭐 중요한 게 우리 대통령 워싱턴 가서 4월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자유 토론 시간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분이라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연장이 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죠.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갈등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라고 하는 게 개혁개방한 게 79년부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뭐 한 4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금 중국에 요구하는 건 2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국가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미중 간의 간극은 크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시각이 헨리 키신저의 시각이죠. 그걸 보통 미국에서는 샹하이 스쿨이라고 하는데 상해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1972년 2월 24일 날 이제 닉슨이 중국 갔다가 상해에서 주을래하고 이제 샹하이 커뮤니케를 채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을 해주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인정해주는 조건 하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자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젠하워 밑에서 부통령하면서 반공주의로 자기의 정치적 인기를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단을 내려서 중국을 갖고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사실 그 덕에 뭐 79년에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후에 미중 관계가 상당히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키신저가 그때 했던 이유는 뭐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에트남에서 전쟁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상당히 약화가 되는데 소련이 계속 팽창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걸 막으려고 하면은 결국에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을 포용함으로써 그 소련에 대한 견제를 더 확고히 하자라고 하는 이런 전략적 구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나 또 그거 별도로 키신저 박사는 그분이 쓴 언차이나라는 책을 보더라도 나타난 건데 중국의 정치성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키신저 박사는 저도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 중국 우리 5,000년 역사를 보자.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은 지역 패권의 역할을 쭉 해왔다. 지금 중국이 어려워진 거는 아편 전쟁 이후에 이렇게 그 국력이 쇠퇴된 건데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 중국은 항상 세계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패권국이었다. 미국은 뭐 지난 150년 사이에 패권국으로 등극한 것 아니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패권국의 위상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끝나고서는 반쪽짜리 패권을 쭉 한 건데 자유진영의 패권을 한 건데 역사의 큰 흐름에서 보면은 항상 중국이 미국보다는 한 수 위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국력이 신장이 되고 국제 권력 질서에 있어서 그 부상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걸 거부한다는 거는 사실상 가당치 않다. 그래서 이 양반이 얘기하는 건 G2의 개념을 얘기해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해서 양두 지도 체제로 세계를 움직여 나가자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언차이나에서 얘기하는 게 코이볼루션, 공동 진화의 길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미중 관계가 나빠지기 전까지는 이게 워싱턴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특히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이제 이것을 상당히 지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심적 사고였는데 지금은 제가 지난 12월에도 워싱턴 가봤습니다만은 이게 완전 소수파 시각이 됐어요. 아주 10명 중 한두 명 정도 키신저의 샹하이 학파에 대한 지지를 하지 대부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워싱턴이 뜨는 시각은 뭐냐? 뜨는 시각은 그걸 소위 크로우 학파라는 표현을 보통 씁니다. 크로우라는 사람은 뭐냐면 에어 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7년에 영국 외무성의 심의관급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에 관한 얘기도 헨리 키신저의 언차이나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에어 크로우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영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독일 분이었어요. 독일어를 아주 유창하게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영국 외무 대신이 이제 외교부 장관이 사실상 에어 크로우 보고 자, 빌헬름 2세하에 독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당신 한번 갔다 와서 보고를 하라. 왜냐하면
독일이 1870년에 이제 독일 통일하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 하에서 독일이 국력이 팽창을 하거든요. 1900년대가 딱 되면은 철강 생산량하고 조선 생산량에 있어서 독일이 영국을 앞서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걱정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에어 크로우라는 사람을 독일 보내갖고 빌헬름 2세가 생각하는 전략적 의도가 뭔지 이걸 파악해갖고 와라. 그래서 그 양반이 갔다 온 다음 보고서를 내요. 크로우 리포트라고 하는. 그게 상당히 유명한 외교적인 문건인데 그 보고서에서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헬름 2세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럽에서 패권을 갖는 것이고 유럽에서 패권을 가지면은 그 다음엔 자연히 대영 제국에 도전하는 세계 패권을 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시 영국 정부는 크로우 보고서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트리플 앙탄트라고 해서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프랑스,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죠. 그래서 억제를 해요. 그래서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그때 그 크로우 보고서야말로 1914년 1차 세계대전을 가져오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키신저 박사는 그때 독일이 변화가 되니까 경제가 상당히 부흥을 하니까 기업가들도 많이 생겨나고 자유주의적 생각을 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들하고 연합을 맺고 그래서 빌헬름 2세를 설득시켜 나갔다면은 그렇게 충돌 코스로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빌헬름 2세는 유럽 패권과 세계 패권을 지향한다. 이걸 억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카운터 라이언스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그 유럽 질서를 깨뜨렸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크로우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싱턴의 주종을 이뤄요. 중국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2035년 강군몽을 꿈꾼 해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패권을 구축하려고 할 것이고 2049년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것은 세계 패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 강대국 정치의 논리인데 그걸 허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하나의 태양만 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즐겨 쓰는 supremacy, 절대 우위성이라고 하는 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국에 중국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리고 중국을 여러 방면에서 인서클, 포위하고 컨테인, 봉쇄해야 되지 않느냐. 요게 이제 강경파, 그 크로우 스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한 70에서 80% 지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시각은 조금 절충 시각인데 이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조정관 하는 컷 캠벌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안보보좌관 하는 제이크 설리반 이 둘이가 그 아주 가까워요. 그 컷 캠벌이 만든 워싱턴의 아시아 그룹이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워싱턴 포레인 어페어에서 글 쓰고 한 건데 이 사람들은 결국에 뭐냐 중국하고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냥 컴피티션을 하지만은 그러나 공존 peaceful coexistence 평화 공존도 해야 된다. 그래서 competition and coexistence라고 하는 시각을 갖고 결국에 나가자. 근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정책하고 비슷하죠.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3C를 얘기해요. 협력할 거는 협력하자. cooperation.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기후 변화. 그다음 전염병. 이런 데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을 하자. 무역과 기술에 있어서는 fierc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을 하자.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이익과 인권 문제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대결, confrontation도 불사하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컷 캠블하고 제이크 설리반이 쓴 아티클에서 중국하고 경쟁은 하되 그렇다고 전쟁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화 공존을 하자라고 하는 요 시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토니 블랭컨까지 포함해서 이 시각을 갖고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점차적으로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그러니까 경쟁과 대결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뭐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얘기예요. 지금 미국이 대결하겠다라고는 지정학적인 게 대만 해협 문제라든가 남중국 핵 문제,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 문제 같은 건 위구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또 홍콩 자유권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중국이 얘기하는 주권과 영토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진핑 주석은. 핵심 이익을 미국이 참견하는 한 우리는 미국과 협력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컷 캠블하고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하는 경쟁과 공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협력적 공존으로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그림을 보면은 결국 키신저 이후의 대중 관여파는 쇠퇴하고 있고, 그 다음 크로우 이후에 대중 강경파가 아주 득세를 하고 있고, 그건 거의 초당적이에요. 민주공화당 할 것 없이 하고 있고, 그 다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 양자 사이에서 뭐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가는 가장 기본 명제는 전쟁은 피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열전은 피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 안에서 결국에 경쟁과 공존을 찾는데 그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결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미중 관계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결국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아니냐. 하나는 미중이 대타협을 해서 G2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신냉전으로 가면서 대결로 갈 수 있는 길이 두 번째 길이고, 세 번째로는 소위 기존에 있는 경쟁과 그다음 열전 사이에 있는 차가운 평화, cold peace, cold war는 아니고 cold peace, 세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로 봅니다. 지금 미중 관계는 살짝 cold peace. 왜냐하면 중국도 미국도 누구도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대만 문제라든가 위구르 문제 같은 것들은 국내 정치 문제하고 바로 연관이 되면서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쟁점들이 뭐냐? 뭐 첫째는 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분명해. 우리는 도전하지 않는다. 우리는 아직도 화평 발전원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지속 가능한 발전도 해야 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자원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정부패도 척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서방화라고 하는 민주적 움직임, 중산층과 더불어서 민주적 움직임도 많고, 그것도 다뤄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분리주의 운동도 지금 생기는데 막아야 되고, 지금 중국 국내에 도전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 외부하고 적대 관계를 가지면서 이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외부하고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다. 그게 화평 발전론이에요. 심지어 화평 굴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화평 굴기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이제 정비젠이라는 분인데, 그분도 굴기라고 하는 게 적대적 굴기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뚝 서보자라고 하는 것이지, 뭐 패권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국에서 논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의도 문제인데,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등소평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 발전의 방향은 뭐냐? 도광양회 유소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도광양회라는 것은 빛을 가리고 능력을 배양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소작이 때가 되면 할 일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 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 그 논쟁이 되는 건데, 아직도 도광양회의 시간이냐, 아니면 이제는 유소작이 할 때냐, 이 논쟁을 갖고 하는데, 요즘 이제 중국에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분발유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분발, 펀파. 그러니까 분발해서 요웨이, 할 것을 하자. 유소작이를 줄인 말이 위인데요. 요웨이. 네. 그래서 분발유위로 가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하죠. 시진핑이 거기에 힘을 실어줬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 시진핑 본다는 것은 결국에 대국 굴기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대국 굴기로 가면은 미국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충돌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충돌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중국이 위협적인가 아닌가. 중국은 자기들 위협적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또 중국의 행보를 보면 위협적인 건 사실 없어요. 그 뭐
러시아처럼 무슨 특정 국가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지금 시진핑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은 뭐 결국 저 남중국해에 있는 서사군도 남사군도 황함도 그 스카보로 쇼얼 그다음에 스프래틀리 아일랜드 파라셀 아일랜드 여기에다가 자기 약속은 2012년에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인공섬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그 인공섬 만들어서 지금 공군기지 해군기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뭐 중국 입장은 그래요. 12해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공해상의 황행의 자유는 허용이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충돌이 생거나 중국, 일본 간의 충돌이 생기면은 결국에 황해의 자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중국은 단골로 나오는 게 그래요. 1955년 반둥 회의에서 주울레가 참석해서 평화 5원칙 한 그것을 지금도 유지한다. 중국은 지금도 반패권이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아직 우리는 동맹이 없지 않느냐. 미국은 조약에 기초한 동맹수만 57개국 되는데 우리는 동맹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부상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학에 있는 그라함 앨리슨 같은 사람은 지금 미중 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트랩,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건 뭐냐면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그 패권국이 스파르타가 패권국이었거든요. 그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핵심 주축으로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아테네가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국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 갑자기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갑작스러운 부상이 스파르타에 공포를 가져왔고 그게 펠로폰네소 전쟁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갑작스러운 부상이 미국의 공포를 가져왔고 그 공포가 중국 위협론을 가상적인 중국 위협론을 실질적인 중국 위협론으로 만들어갔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양자 사이의 간극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저도 중국 지도부 쪽 사람도 만날 기회들이 여러 차례 있고 있는데 분명히 자기들은 미국하고 소위 맞짱 띄어서 자기들이 덕을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굴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어 놓은 국제 질서에 자기들은 충실하게 소위 순종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우리가 미국이 만든 질서를 깰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큰 차이점들이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지켜라.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남중국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함도라고 하는 스카보로 쇼리라고 하는데 그 무인도예요. 이 영유권 문제 갖고 이제 필리핀하고 중국 사이 이제 분쟁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소에다 소를 제기했어요. 근데 중국이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라든가 국제중재재판소 같은 건 쌍방이 동의해야 소송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결국에 황해도에 중국이 인공섬 만드는 건 잘못된 거고 환경 파괴하는 거고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수용을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참여도 하는 재판에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그걸 미국, 일본 포함해갖고 전부 다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일본은 인공섬 만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인공섬 만드는 최초의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오키나와에서 한 1,500km 떨어진데 오코노리도리시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걸 일본이 무인도를 그 산호초에 있는 무인도를 인공섬으로 만들어서 황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본따서 한 거기 때문에 일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제기를 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 대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건 문제 있다는 거고 그다음 타이완 같은 경우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해서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결권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냐. 그럼 국제적 규범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법 국제 규범의 가장 큰 문제는 대만 해협 문제를 힘에 의해서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 그건 국제법에 위반되고 국제규범에 위반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남중국해에 있어서 황해인 자유 같은 것이 과거 미국이 패권을 가졌을 때는 그게 전적으로 보장이 됐다가 중국이 지금 세 개의 섬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하면서 그걸 군사 기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당장은 그 공해상에 있어서 황해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지만은 만약 미중 관계가 나빠지거나 중일 관계가 나빠지면 얼마든지 황해의 자유를 봉쇄할 수도 있다. 예, 그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약탈적 경제 행위를 중단하려는 거거든요. 그건 여기 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중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서 미국에 거의 매년에 2,800억, 3,000억 불 정도 되는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상당 부분 보면은 불공정 무역 관행이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가가 소위 뭐 금융 혜택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해서 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있게끔 만드는데 그건 공정 그 페어 트레이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걸 뭐 수정하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항상 기술을 강제 이전하는 것을 계약에 꼭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 현대도 북경 현대 만들면서 그것 때문에 고생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 보면 그거야말로 약탈적 행위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수정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이 전통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존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건 기술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하여간 재작년에 미 FBI 디렉터는 그 레이라고 하는 국장이 어떤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느냐면은 지난 3년 동안에 미국 내에서 산업 스파이수가 1,500%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요. 수치는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웬만한 대학에 뭐 MIT, 스탠포드 무슨 이런 웬만한 대학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전부 다 간첩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원으로 와 있는 친구들 전부 다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에 보면 옛날에 천인 계획, 만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과학 기술 인력이 모자라니까 1,000명 세계적인 과학자들 조치한다라고 해서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성공이 되니까 2012년부터는 만인 계획이라고 해서 10,000명 초청하는 게 있는데 뭐 한국 과학자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미국에서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거 갖고 협력을 하고 왔는데 또 대표적인 게 얼마 전까지 하버드대학교 화학과 학과장 하던 사람이 우한대학하고 이제 학술 협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연구비 받은 거죠. 지금 FBI에서는 미국 간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그렇게 온당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결국에 미국에서 이제 기술 같은 거 훔쳐가고, 스틸링해서 훔쳐가고, 그 다음에 미국 기술 가져가서 로얄티 페이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 그걸 수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1대1로를 갖고 이제 나온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의 핵심 역작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예요.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에서 소위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라는 걸 했어요. 그걸 이제 피보트 에이시아, 아시아로의 그 회귀 전략이라고 하는 걸 해서 과거의 중동과 유럽에 역점을 두는 것을 거기 6.25 아시아 태평양이 사면은 거기 아시아 태평양 5 해서 이렇게 밸런싱을 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진핑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pivot to the west. 우리는 서쪽으로 축을 돌리겠다. 그래서 나온 게 육상 실크로드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때 있던 실크로드를 제거를 하는데 그걸 해서 시안에서 시작해서 우름치 알마티에서 북쪽으로 가는 북방 실크로드, 그 다음에 저기 타시켄트로 해서 사마르칸트, 보하라 이런 쪽으로 해서 테헤란 쪽으로 해서 가는 남방 실크로드 만들어서 지금 죽어 있는 유라시아 중심을 되살리게 되는 그 구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딱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명나라 초기에 있던 정화라고 하는 사람이 대규모 이제 선단을 이끌고 이제 쭉 가지 않았어요. 그게 결국 한 게 저기 복건성 후주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해갖고 해안선을 따라서 동남아로 해갖고 인도양 거쳐서 중동 거쳐서 케냐 다마스카스까지 마다가스카르까지 쭉 갔거든요. 이거 이제 해안선 실크로드죠. 그걸 해양 실크로드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일로죠. 일대는 이제 육상 실크로드, 일로는 해양 실크로드예요. 이걸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또 이제 해양 진출도 하겠다고 그러죠. 리화칭이라고 해서 시진핑이 있었을 때 PLA 해군 참모총장 했던 사람이 1987년에 그 3단계 해군력 건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들었겠습니다만 제1도련선이라는 게 있고 제2도련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알루샨 열도에서부터 일본으로 와서 오키나와로 해서 결국 타이완 쪽 남중국 쪽으로 해서 지금 동남아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제1열도선이라고 합니다. 말라카 해협까지 가는 거를. 제2열도선은 제1도련선은 그거고 제1도련선의 해상 통로가 봉쇄가 됐을 때는 제2도련선을 쓰는 게 일본으로 알루샨 열도에서 일본으로 왔다가 오키나와에서 괌 걸쳐서 쭉 해서 카나리 아일랜드 거기 거쳐서 그 인도네시아 그 동단 쪽으로 도는 거거든요. 그게 제2열도선입니다. 그 인도양에서 오게 되면은 지금 인도양에서 와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동중국해에서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이제 말라카 해협에서 봉쇄가 됐을 때는 저 밑으로 돌아서 순다 해협을 거쳐갖고 밖으로 도는 그 해상 통로가 있는데 그걸 제2도련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리화청 제독이 얘기하는 건 2002년까지 제1도련선에 대한 제해권을 확보를 하고 2020년까지 제2도련선에 대한 제해권 확립한 다음에 2050년이 되면은 5대양에 나갈 수 있는 대양 해군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조금 있지만 갑자기 북극해가 녹기 시작하니까 아틱 실크로드라고 해서 북극해 실크로드를 만든다고 그러고 화웨이가 1대1로 갖고 처음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1대1로 참여 국가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실크로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그러는 게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넣은 모든 지정학 전략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학 전략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영국의 맥킨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누구든 중부 유럽과 유라시아 매스를 점령하는 국가, 특히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륙 중심, 육군 중심의 전략을 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거에 맞서서 이제 미국 해군사관학교 교수였던 알프렌 마한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이익은 대륙에 있지 않다. 해양에 있다. 그러니까 5대양을 석권하는 것, 특히 5대양의 초킹 포인트, 관문을 소위 석권하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이제 2차 대전 바로 끝나니까 이제 예일 대학에 있는 스파잉맨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대양도 해양도 대륙도 아니다. 해안선 국가, 림랜드 스테이트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는 해안선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국가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미국 내에서 지정학적 논의할 때 이 세 가지 전략이 대표적인 전략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1대1로 해서 하는 거 보면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 전략은 지금 실크로드, 일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해안선 전략은 그 정화가 간 길 따라가는 해양 실크로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류화청이가 계속 5대양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알프렌 마한이 얘기하는 해양 전략하고 비슷하니까 야 중국이 이런 행보로 봐서는 말은 1대1로라고 하는 게 마셜 플랜 같이 개발도상국 돈이 없어서 인프라 만들지 못하는데 중국이 그 돈 갖고 중국이 재정 지원해줘 갖고 인프라 짓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구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니까 완전히 미국을 제끼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가 드러나는 거다. 그러면서 1대1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프리카, 중동 이런데 과거에 미국이 투자를 못하고 다 떠났던 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들어가서 계속 그 개발 원조를 주고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1대1로를 자기들은 마샬 플랜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발도상국 도와주려고 거기 뭐 황만, 뭐 도로, 그다음 철도, 발전소, 뭐 공항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월드뱅크나 무슨 아시아 개발은행 또는 뭐 아프리카 개발은행 이런 데 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AIIB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중국이 한 50% 이제 지분 내고 나머지 국가들이 50% 내갖고 이제 그걸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개발은행 같은 데 또 지원해 주는 건데 자기는 순수하게 이제 경제적 목적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1대1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많이 생긴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그리스 같은 데 황만 지어줬는데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어주고 지분 참여하는 중국 기업이 그걸 인수해서 가서 100년 동안 조차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스리랑카도 그 황만 지어줬는데 경제 나빠지면서 돈 갚지 못하니까 테이크오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많아지니까 미국에서는 야 니들이야말로 신제국주의자들 아니냐. 돈 없는 국가 가서 돈 빌려준다고 그래놓고선 좀 더 그 중요한 인프라를 니들이 다 테이크오버 하는데 이거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걱정하는 게 요즘 화제가 되는 디지털 커런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뜨면서 제일 먼저 하려는 게 뭐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그래서 유엔화, 인민피를 국제화시키자 노력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유엔화 수합도 우리 한국 정부하고도 아세안 국가들하고 했는데 성공은 못 봤어요. 뭐 1.2%밖에 그 인민폐 점유율이 한 2%가 안 됐었어요. 그 최근에 한 4.2%까지 올라갔죠. 최근에. 뭐냐면 미국에서 이자율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꾸 제재를 가하니까 미국 달러 쓰다가 쫄라당 망할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의 금융제재예요. 근데 금융제재 중에 미국이 저희 정가의 보도처럼 움직이는 게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결제망인데 미국이 만든 결제망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서 그 결제망에서 제외시키면 송금 못해요. 러시아가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빚을 갚고 싶었는데 디폴트가 왜 생기느냐?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면 은행 코드 써야 되는데 그 코드가 스위프트 코드예요. 근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거기서 제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그걸 보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결국 러시아 꼴 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건 이제 디지털 커런시를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디지털 통화를 지금 중국의 한 160개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대1로 참여한 국가들이 전부 다 화웨이 네트워크를 갖고서 전부 다 이제 중국하고 이제 통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꿈꾸는 거는 하나는 디지털 커런시 만들어서 1대1로 참여 국가들이 달러를 거치지 않고 중국하고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두 번째로는 이번 뭐 브라질하고 사우디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달러 결제 양국 간 무역 결제에서 물력이나 뭐 석유 대금 결제에 있어서 달러 쓰지 말고 결국 인민폐 쓰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에 대한 이제 우리의 통화 패권에 대한 도전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중국은 다 벌려놓은 건데 지금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소위 보편적 가치를 지켜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건 뭐 대표적인 게 위구르 문제니까요. 위구르 문제인데 위구르에 지금 뭐 강제 수용소 100만 명 정도가 수용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문제, 그 다음 티베트 분리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대만도 사실상 이 보편적 가치하고 마찬가지죠. 대만이 혼자 살겠다는데 왜 중국이 강제로 병합해서 통일하려고 그러느냐, 흡수통일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편적 가치 문제인데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제가 그 왕이 부장하고 한 3년 전이죠. 그냥 코로나 때 그때 왕이 부장이 서울 한번 온 적이 있었는데 저랑 제가 특보할 때는 조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 위구르 문제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없는 거지만 자기들 그 숫자를 보면
1,500명 이상이 거기 조사 왔다 갔다 이게.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지금 수용소라고 하는 게 하나는 영국으로부터 De-Radicalization Center. 그러니까 이제 영국 내에서 이슬람 과격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극단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걸 De-Radicalize, 그 과격화되는 것을 막는 그런 프로그램, 연수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가져와서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 그렇게 해서 De-Radicalize 되면은 자연히 얘네들 기술 교육을 시켜야 잡을 잡을 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 회사가 한족 회사들이니까 또 중국말을 배워야 되니까 외국어말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정신 순화 교육과 그 다음에 기술 교육과 그러니까 중국어 교육 세 가지를 동시에 했고, 그것을 그 기술 교육하는 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왔대요. 그래서 9.11 바로 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아무 소리 얘기하지 않다가 그때는 아무 소리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 주다가 지금 와서는 그게 마치 뭐 위구르인에 대한 탄압처럼 얘기를 하고 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미국의 이중 기준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구르 지역에서 계속 테러 사건이 나지 않느냐, 인명살상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 소위 중앙아시아에서 그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기승을 부렸을 때는 미국, 영국이 그냥 중국하고 똘똘 뭉쳐가고 도와주다가 지금 그 문제 없어지고 나니까 근데 중국 입장은 그렇거든요. 지금 그쪽에 있는 위구르 친구들이 그 동투르키스탄 리퍼블릭, 동투르키스탄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분리주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또 터키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해줘요. 터키 해외에 있는 터키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 여기서 지금 분리주의 운동하겠다는데 그럼 미국은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미중 간의 가장 큰 문제점들인데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하여간 그저께 저 토마스 프리드만이 뉴욕 타임스에서 재미있는 글을 썼지만 미중 간의 제일 큰 문제는 신뢰의 결여예요. 양쪽이 좀 믿질 않아요. 그 다음에 신뢰의 결여가 왜 생기느냐는데 저는 그래 볼 때 역지사지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미국은 중국을 악마화시키고 그 다음 중국도 미국을 악마화시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신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미중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럼 이게 우리는 어떤 선택해야 되느냐, 한반도 평화하고는 어떤 함의가 있느냐. 우리는 뭐 제가 평소 얘기하지만 5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국과 같이 가서, 그러니까 미국이 패권국인데 패권국과 같이 가갖고 도전국을 억제하는 것. 그게 이제 용어로 얘기하면 프로-아메리칸 밸런싱 스트래티지가 되는 건데, 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길로 가고 있죠. 두 번째는 중국에 편승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패권국이 힘이 약화가 될 때는 도전국에 편승하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유럽에서 보면. 그 중국 편승론인데 이거는 뭐 국민적 여론이 전혀 이건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할 거고. 그리고 중국도 원치 않아요. 자기들은 반패권을 하기 때문에 동맹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중국의 동맹이 되는 건 원치 않고 한국이 그냥 중립적 입장만 지켜달라.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한국의 주권 조건 아니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얘기할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에게 적대적일 때는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편승론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세 번째 거는 홀로서기가 되겠죠. 홀로서기는 2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요즘 이제 핵 자강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우리도 핵무기 가져서 강대국에도 헐소리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진보 진영에서는 중립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대국 정치에 너무나 휘둘렸다. 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처럼 우리도 중립화 선언을 해갖고 그래서 강대국 정치에 휘말리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 2가지 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4번째, 5번째가 가능한 선택인데 4번째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머들링 수, 그러니까 미중 사이를 교묘하게 회피해 나가는 일종의 현상 유지 전략이죠. 미국하고는 동맹, 중국하고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가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이게 잘 됐죠. 그때는 뭐 미중 관계도 좋았고 그때 장쩌민하고 클린턴 관계도 좋았고 김대중
클린턴, 김대중, 장제민 관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처럼 미중 관계가 나쁜데 그걸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외교 능력이 필요한 건데,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이제 하나의 선택지고, 다른 선택지는 우리가 좀 초월적 외교, 영어로 transcending diplomacy를 할 수가 없는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주장할 때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그 부수적 피해는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 텐데, 야, 우리가 미국 중국 싸움을 막을 수가 없느냐? 예방 외교를 통해서. 그럼 대한민국 혼자 힘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하고 비슷한 국가들, 일본, 호주, 카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들 전부 다 공통점이 미국하고 동맹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넘버원 트레이딩 파트너예요. 그러면 이들 국가들 다 샌드위치가 된 국가들인데 이 샌드위치 국가들 한번 소집을 해갖고 거기에서 미국, 중국 싸움 말리는 방안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안보 문제 같은 것도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좀 제안을 해보고, 무역 문제도 지금 계속 보조 무역하고 싸움을 하는데 뭐 디커플링 얘기하고 그러는데 차라리 세계 무역 기구를 활성화시켜서 다자 질서를 다시 확립시키는 게 방안이 아니냐. 그럼 뭐 사이버 문제 많이 생기는데 지금 사이버 국제 레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이버 국제 레짐 같은 것도 만들고, 지금 기술 민족주의 충돌이 너무 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래는 세계 무역기구에서 협상이 잘 돼서 그 도하 디벨롭먼트 아젠다가 잘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라운드가 그린 라운드였어요. 그린 라운드 다음이 테크놀로지 라운드인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문제도 하나의 국제적인 레짐을 만들어서 싸움박질하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을 훔쳐가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에 하는 행태는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 디커플링, 테크놀로지 디커플링을 통해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살시킨다는 건데, 사실 한 4일 전에 IMF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완전한 냉전 구도로 가서 진영 구도로 전환하게 되면은 세계 GDP가 7% 정도 감소할 걸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소위 경제적 타격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근데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국내 정치 구조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 소위 진보적인 정당이 오고, 지금 호주의 노동당, 영국의 독일의 3인당, 프랑스의 중도나 이제 사회주의 쪽 정당, 일본에서 막 입헌민주당, 미국에서 미국은 빼더라도, 그다음 프랑스도 지금은 이제 진보 리버럴 파티가 하고 있으니까 이들 국가들끼리 연합을 해서 만약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뭐 못할 것도 없다고 보는데, 뭐 현 정부는 그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그 6월 달에 제가 6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독일 3인당 초청을 받아서 독일을 가는데요. 거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주제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샌드위치 국가들 회의를 3인당 주제가 중심이 돼서 독일에서 한번 소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면은 좋을 텐데, 근데 현 정부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화에 대한 함의는 그렇습니다. 미국 쪽으로 우리가 붙어서 신냉전 구도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남북이 문제보다는 중국하고의 열전에서 우리가 최전선이 될 텐데, 이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우리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야 될 거고, 두 번째 뭐 중국 편승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거론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 핵자강해서 핵무기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동맹만 깨지고, 그러면서 핵 갖는 과정에서 결국에 남북한 간의 핵전쟁으로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 중립화로는 이상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하니까요. 중립화로는 기본적으로 동맹이 없어야 돼. 동맹이 없으려고 하면 주한미군 외국군이 철수가 돼야 돼. 이 조건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반영시킬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그다음 현상 유지는 제가 볼 때는 해볼 만하는데 현상 유지를 하든 초월적 외교를 하든지 중요한 건 남북 간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남북이 주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절대 미국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한반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남과 북이 대화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무슨 좀 만나 from heaven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처럼 미국이 위에서 딱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하나는 미국하고 같이 가면서 했었을 때 새로운 긴장과 대립 구도가 나오는 것. 현상 유지 전략하면서 하여간 지금의 현상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쟁을 예방하는 노력을 하는 것. 아니면 아예 판을 뒤집는 초월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데 뭐 지금 자체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30분만 한다고 이제 55분을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